망가방은 부피가 크거나 휴대하기 힘든 물체를 넣어두는 다용도 수납 도구로 사용하죠. 수중비치 클린업이나 프로젝트 어웨어 다이브 어게인스트 디브리 활동 같은 것이나 또는 다이빙 중에 잃어버린 작은 물건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텐데요. 다이빙 후에 익스포저 수트처럼 젖은 물건을 나를 때도 유용하죠. 지역 다이브 센터를 방문하여 용도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사항, 다이빙 중에 어딘가에 걸리거나 무게가 무거울 때 버릴 수 있도록 물건을 채운 망가방은 손으로 운반하세요. 슬레이트나 웨트북은 의사소통이나 다이빙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슬레이트는 크기가 다양한데요. 쉽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웨트북은 방수 종이로 만들어졌고 쓸 수 있는 필기 공간이 더 많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 크기인데요. 유연하기 때문에 익스포저 수트의 넓적다리 주머니에 잘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에서 야간 다이빙을 할 때는 확실히 다이빙 라이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많은 다이버들은 낮에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불빛도 강하고 더 오래 가는데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대형 라이트가 훨씬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배터리, 전력 및 크기 등 옵션이 다양하니 다이빙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선택하세요. 라이트를 선택했다면 BCD에 부착하기 위한 클립과 사용 중에 분실을 막아주는 손목렌 야드가 필요할 겁니다. 훈련의 일부분으로 다이빙 로그 작성을 할 텐데요. 많은 다이버들은 유서 깊은 패디 다이빙 로그를 선호하는데 다이빙 로그는 크기와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또 온라인, 태블릿 또는 PC용 e로그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이빙 컴퓨터는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로그 기록이 편리해집니다. 다이빙 로그는 교육을 계속하는 동안 사용하게 될 경험 기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는 긴급정보, 다이빙 버디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장비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기 좋습니다. 각 다이빙을 하는 동안 날짜, 다이빙 장소, 수심, 시간, 버디 이름을 기록하세요. 또 일반적으로 목표와 메모 또는 다이빙 중 발생한 중요 사항을 기록하세요. 또 다이빙 로그는 스쿠바어스나 기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다른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이빙 계획 소프트웨어는 공기 사용 계획 및 다이빙 허용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버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작동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할 수 있죠. 버전에 따라서 다이빙 컴퓨터와 통신하거나 e로그 기능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오링을 잃어버리거나 스트랩이 끊어지면 다이빙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이버들이 스페어 부품 키트를 사용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용자가 교환할 수 있는 부품과 도구를 튼튼한 상자에 모아놓은 것인데요. 상자는 장비 가방에 보관하죠. 예비 부품 키트를 준비할 때는 이런 기본형으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필요한 크기보다 조금 큰 것을 선택하세요. 경험이 쌓일수록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죠. 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너무 많이 채워넣지 마세요. 편안하게 다이빙하세요. 하지만 다이빙도 다른 스포츠처럼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착용한 채 걷거나 조류에서 수영하거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때처럼요. 그러니 주치의가 승인한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체력을 키워두세요. 충분히 먹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면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죠? 다른 육체적 활동처럼 다이빙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심장과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장비를 들어올리거나 운반, 햇볕 속에서 익스포저 수트 착용으로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심혈관계 상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졌거나 그럴 것 같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이빙 전에 음주나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다면 다이빙 전날 밤은 자제하세요. 일부 약은 다이빙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약 사용에 주의하고 특정한 약을 복용해도 될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이빙 시에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아플 때는 다이빙을 취소하세요.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세요. 또 이미 배운 것처럼 아플 때 증상을 없애주는 약을 사용해서 다이빙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빙은 즐거워야 하며 건강해야 다이빙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다른 활동처럼 다이빙 기술과 지식도 계속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다이빙에 참가해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방 수역에 갈 수 없다면 버디와 함께 수영장에서 연습하세요. 최신 상태 유지에는 다른 다이버 및 스쿠버 어스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포함됩니다. 최신 트렌드와 연습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6개월 이상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면 스쿠버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되살리기 위해 패디 인스트럭터와 상담하세요. 계속해서 다이버 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기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감각 유지에 매우 좋은데요. 패디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 및 경험을 늘리고 자격을 부여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보통 호흡 기체로 공기를 사용하는데 공기는 사실 기체 혼합물이죠. 실제로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공기 호흡에 관한 4가지 문제를 살펴볼까요? 산소 중독, 오염된 공기, 감압병, 기체 마취가 이러한 문제들이죠. 이번 장에서는 산소 중독, 오염된 공기 및 감압병에 대해 살펴보고 가스 중독은 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체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독성을 갖게 되죠. 또 장비의 화재 및 발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크레이션 수심 한계에서 공기를 사용한다면 모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는 산소가 농축된 공기라 질소 비율이 낮고 산소 비율이 높은데요.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지만 산소 중독과 장비 관련 고려사항이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패디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코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자격 취득 전까지는 엔리치드 에어 탱크 라벨이 붙은 탱크는 사용하지 마세요. 오염된 공기는 내부에 불순물이 들어있죠. 다이빙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냄새가 나거나 맛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의 징후와 증상에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무반응 및 선홍색으로 물든 입술과 손톱 밑이 있는데요. 냄새가 나거나 맛이 안 좋은 공기로는 절대 다이빙하지 말고 몸이 안 좋아지면 즉시 다이빙을 중단하세요. 오염된 공기를 호흡한 다이버가 있으면 신선한 공기로 호흡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산소를 공급하세요. 또 응급구조대에 연락하세요. 명성 높은 전문 스쿠버 센터에서만 탱크를 충전하여 오염된 공기를 예방하세요. 이러한 오퍼레이터는 특화된 호흡용 공기 컴프레셔와 필터를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공기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공기 지속 시간이나 보온 시간 외에도 수중에서의 시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들 중 하나는 질소의 영향을 받죠. 다이빙 중에 압력이 높아지면 호흡 공기에서 나온 질소가 용해되어 체세포로 들어가는데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즉 수심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수중에 있을수록 더 많은 질소가 몸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신체는 질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승해서 압력이 떨어지면 과다한 질소가 체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만약 여분의 질소가 과다하지 않으면 해가 없습니다. 다이빙 컴퓨터 또는 RDP 테이블이나 ERDP-ML 같은 테이블은 과다 질소를 허용 한계 이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죠. 하지만 용해된 질소의 양이 너무 많으면 상승할 때 신체가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체세포 속에 버블이 형성되면 감압병을 일으키는데요. 때때로 벤즈 또는 DCS라고 부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징후나 증상에는 마비,
쇼크, 무력함, 장기적인 피로, 현기증, 저림, 따끔함, 호흡곤란, 관절통 및 지통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DCS의 징후나 증상은 명확할 수 있지만 미미한 정도에서 중증도 사이의 통증, 무력함 또는 장기적인 피로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징후와 증상은 다이빙 후 15분에서 12시간 사이지만 간격이 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또 간헐적으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경우든 감압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모두 중요하게 다루세요. 5장에서 감압병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가 질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양은 주로 시간과 수심에 영향을 받는데요. 생리학자들은 사람들을 DCS에 취약하게 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피로, 탈수, 과도한 운동, 감기, 빈약한 신체, 질환과 부상, 알코올 섭취와 연령이 포함되죠. 다음 소단원에서 이러한 요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압병의 발병 위험을 아주 낮게 하려면 과다 질소 수준을 허용 한계 이내로 유지해야 하죠. 하지만 신체로 녹아들어가는 질소의 실제량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컴퓨터와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하죠. 다이빙 컴퓨터와 다이브 테이블은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다이빙 전, 중, 후의 신체 내 질소의 변화량을 추정해줍니다. 감압 모델은 수천 회에 걸친 다이빙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해 신뢰성이 매우 높은 수치를 제공하지만 실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감압병을 일으키기 쉬운 어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마다 감압병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감압병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는 다이빙 컴퓨터나 다이브 테이블은 없습니다. 한계 이내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말이죠. 다이버는 DCS의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험성을 줄이고 관리를 하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점은 항상 다이빙 컴퓨터나 다이브 테이블의 한계 이내에서 다이빙하는 것이죠. 또 세이프 다이버가 되세요. 다이빙 시에는 항상 천천히, 즉 분당 18m 또는 60피트 또는 컴퓨터가 정한 속도보다 느리게 상승하세요. 5m 또는 15피트 수심에서 안전 정지를 하세요. 이러한 습관은 감압 모델의 예측 한계 이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버로서 항상 무정지 다이빙을 하세요. 즉, 다이빙 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곧바로 수면까지 상승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의 무감압 한계를 유지하세요. 다이빙 전에 계획을 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수록 질소 흡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보시다시피 무감압 한계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상당히 줄어듭니다. 기종에 따라 조금씩 시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다이빙 중에 각 수심에서 보낸 시간을 바탕으로 무감압 한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잔여 시간은 가장 깊은 지점에서 제일 짧게 나타나지만 상승할수록 질소 흡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납니다. 더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여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다이빙을 멀티레벨 다이빙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빙 컴퓨터가 주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전체 다이빙을 한 수심에서만 하는 일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은 가장 깊은 수심에서의 시간 한계만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ERDPML은 멀티레벨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예외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다이빙 중에 한계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다이버들은 18m 또는 60피트로 다이빙해서 잠시 돌아본 다음 무감압 한계 이내를 유지하고 수면에서 남은 공기가 50바 또는 500psi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려고 합니다. 다이빙 전 계획 중에 무정지 시간을 스크롤 해보는데요. 이들의 컴퓨터는 12m 또는 40피트 수심에서 무정지 시간 140분, 18m 또는 60피트에서 55분을 나타내는군요. 18m 또는 60피트 수심으로 하강한 다음
30분이 되면 상승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이빙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30분 후에 18m 또는 60피트에 도달하자 컴퓨터는 무정지 시간이 25분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암초를 따라 위로 향하다가 12m 또는 40피트에서 수평을 유지합니다. 컴퓨터의 무정지 시간이 83분으로 나타나는군요. 18m 또는 60피트 수심에서보다 시간이 늘어났지만 신체는 질소를 흡수한 상태죠. 그러므로 다이빙 전에 계산했던 140분보다 값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공기량이 아니라 무정지 시간이므로 이들은 상승에 충분한 공기를 갖고 다이빙을 끝내고 안전 정지를 하며 500바 또는 500psi의 리저브 공기를 갖고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컴퓨터와 테이블에 나타난 상승 속도는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도 이내를 유지하세요. 모델의 한계 내에서 수면 상승 시는 안전 정지가 필수는 아니지만 한계 이내에서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 정지를 하세요. 공기 고갈 상황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안전 정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전 정지를 하세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무감압 한계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감압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면 상승 전에 감압 정지로 과다 질소를 배출해야 하는데요. 감압 정지를 하지 않으면 모델 한계를 초과하여 감압병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상감압 정지에 관해서는 5장에서 더 자세히 배워보죠.